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끝내 제 손을 놓지 않은 아들이 있어 저는 오늘도 아들을 위한 국을 끓입니다. 20살 봄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스민 오래된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서던 그날, 저는 낯선 집안의 공기부터 배웠습니다. 안방과 대청마루, 부엌과 뒷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마치 집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정리정돈의 습관 같았습니다. 밥상 위에 그릇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듯 놓이고, 수저통은 늘 같은 모서리에 가지런히 서고, 장독대의 뚜껑들은 바람이 오는 방향을 살피듯 비스듬히 눕혀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자리의 기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낯선 기억 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제 삶을 하나씩 맞춰 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소망은 단출했습니다. 누가 물으면 저는 쑥스러이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 보일까봐 저는 주머니 속에 접어넣은 쪽지처럼 조용히 품고 다녔습니다. 여름이 오자 저는 음식을 맵지 않게 고르고 계단 손잡이를 꼭 잡고 밤이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너라, 얘야. 엄마 준비되어 있단다. 그 속삭임은 입 밖으로 나올 때보다 마음속에서 더 오래 울렸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검 사막대 위에 두 줄이 분명히 섰습니다.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손뼉을 치셨고 남편은 입꼬리를 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미역을 넉넉히 불려 큰 냄비째 올렸습니다. 오래 끓일수록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그날따라 믿고 싶었습니다. 국이 한 번 바르르 끓어오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한 숟갈씩 띄웠습니다. 그런데 10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이불을 개키다 허벅지 안쪽으로 옅은 그림자 같은 얼룩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랍 속 손수건을 꺼내 쥐고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들고 부엌문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쉬셔야겠습니다. 듣고 보니 쉬는 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낡은 좌석이 등허리를 툭툭 밀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제 안쪽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코르크가 깔린 병원의 퇴원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 얼굴, 그러나 아무도 붙들어 주지 않는 손.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갈라졌다 붓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안채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 계시던 어머니는 제 발걸음을 내려다보시더니 짧게 내뱉으셨습니다. 붙들지도 못하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들지 못한 게 아니라 부탁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목구멍 어귀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무렵, 저는 집안의 소리들을 더 정성껏 들었습니다. 장독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대문이 닫힐 때 먼지와 함께 날아오르는 낮은 떨림, 다이얼 전화의 딸깍거림, 연탄 집게가 깡통에 부딪히는 탁한 쇳소리. 그 소리들은 저마다 제 자리를 지키듯 가지런히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만 정돈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한 자락씩 삐져나옵니다. 저는 그 삐죽 나온 끝을 매만지듯 다음날 아침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 즈음 저는 집안의 약속들을 속으로 한 줄씩 새겼습니다. 밥상은 항상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놓을 것, 젓가락 끝은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게 조심할 것, 새벽 물은 배우자의 숨소리를 깨우지 않게 천천히 틀 것, 방문은 안쪽에서 바람을 느끼고 나서 닫을 것.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지만 오래 살다 보면 집안의 물건들이 제 자리를 원하는 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마음을 따르면 일이 수월해지고 사람 사이의 말도 한 칸씩 넓어집니다.
저는 그 넓이만큼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부엌 가스불의 파란 혀가 바람에 쫓기는 듯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방울이 잔뜩 들이미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손으로 창틀을 눌러보며 불을 살짝 줄였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끓던 국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제 마음도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큰 결심이나 요란한 호언보다 작은 일에 손을 먼저 대는 태도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바람이 드세게 불면 문을 조금 더 닫고, 불이 세면 한 치만 줄이고, 말이 험하면 한 박자만 쉬고. 그게 저의 살림살이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뒷마당에 핀 제비꽃이 낮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판 끝을 가만히 긁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대기 중인 엄마입니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미세하게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의 손끝이 이렇게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고 제 안쪽에 아주 작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자라났습니다. 길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자리였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굳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수건을 덮듯 상을 차렸습니다. 한 사람 몫에 반찬을 더 얹고 밥그릇을 하나 더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를 그릇이었지만 저는 그 그릇의 온도가 식지 않게 지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길을 내줍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그 길 끝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 제 손을 맞잡고 예 어머님 하고 웃으리라는 것을요. 그 무렵의 일상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저는 늘 검정 비닐봉지를 2장 겹쳐 들었습니다. 손끝에 들러붙는 비닐의 사소한 끈적임이 어떤 날은 제 마음을 끌어당겼고 어떤 날은 미끄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훅 끼쳐올 때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이얼을 돌려야 채널이 바뀌었고 오락실 앞에서는 중학생들이 오렌지색 동전을 쥔 채 줄을 섰습니다. 슈퍼 앞 콜라병에는 하얀 김이 들었고 빵 봉투에는 빨간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실을 풀어 식탁 서랍에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실들로 묶음장을 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일은 묶는 일이야. 풀린 걸 다시 묶고 흩어진 걸 다시 모으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묶는 일은 결국 사람을 이어 붙이는 일이라는 것을 제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현관에 놓은 고무신을 발로 밀어 넘기며 그가 툭 던진 말 하나가 제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괜찮지? 그 말이 무엇을 묻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나 그의 편이나 어머니의 얼굴이나 아니면 세상의 뜻이나. 저는 모호한 안부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호함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때로 사람을 단단하게도 합니다. 저는 그 모호함 위로 얇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담요를 다 펴지 못한 밤이면 저는 달빛으로 빈 구석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986년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 한쪽으로 모아두다가 저는 장독대 사이에 좁은 통로를 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셨고 저는 부엌 문을 닫고 주전자 뚜껑을 반쯤 열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손에 잡히는 행주를 정갈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접힌 행주가 늘 같은 크기가 되도록 모서리를 맞추는 일은 제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저 모서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서리를 맞추다 보면 한쪽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쪽은 제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낳지 못한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기 직전 아이는 바람 속으로 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 창틀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엔 차가운 이슬이 묻었습니다. 저는 그 이슬을 손바닥에 문질렀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제 신혼의 날들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정리정돈의 시간표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는 식탁을 닦고 낮에는 빨랫줄을 쳐서 바람을 들이고 저녁에는 발을 씻고 밤에는 하루를 접었습니다. 접힌 하루는 제 서랍 속에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 서랍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게 펴자. 그리고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빈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자리가 언젠가 누군가의 자리가 되리라는 걸 저는 오래 모른 척했지만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 저는 몰랐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세상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들을 크게 돌보았습니다. 수저 끝이 닿는 자리, 찻잔의 따뜻함, 방문이 닫히는 소리, 손수건의 촉감. 큰 슬픔이 제 어깨를 눌렀을 때 저는 작은 것들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질서는 누구를 묶으려는 끈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는 막대였습니다. 그 막대를 짚고 저는 겨울 끝을 지나 봄으로 들어섰습니다. 언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저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고 저녁마다 이불 끝을 곱게 접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마음을 데우는 법을 압니다. 저는 그 법을 믿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알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혈육이 아니어도 곁에 머무는 손이 있습니다.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손, 말없이 온도를 맞춰주는 손. 분주한 부엌에 들어와 그릇의 손잡이를 제 쪽으로 돌려놓고 나가는 손. 아직 그 손의 주인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비꽃처럼 낮게, 보리차처럼 따뜻하게, 미역국처럼 오래. 그 준비가 제 신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야겠습니다. 설날의 긴 밤, 장마의 추락, 벗어남과 떠남, 낯선 마을의 불빛, 정류장 옆 작은 분식집, 창을 다루는 남자와의 소박한 약속.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과 마주하는 날. 그 모든 길 끝에서 저는 알게 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잡아줄 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손이 제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설 전날 밤은 늘 분주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채 위에서 가볍게 날리고 조청이 국자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달아오른 양은 냄비가 방등 불빛을 받아 호박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면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양파는 채칼로 곱게 썰고 동태살은 칼등으로 다져 둥근 모양을 만들고 콩나물은 머리와 꼬리를 맞추어 한 줄로 늘어놓았습니다. 상 위에 올라갈 그릇들은 손바닥의 방향을 따라 저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제 마음도 그릇들처럼 자리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허리 안쪽에서 툭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지방의 등을 기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숨은 쉽게 가빠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뒷곁에 찬 공기가 부엌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발목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잠깐 줄이며 의자 끝에 허리를 얹고 종이컵에 물을 반쯤 따라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손에 닿는 느낌이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어머니의 발소리가 마루를 건넜습니다. 명절날 왜 이 모양이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 있으니까요. 병원은 여전히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의사의 손이 바람처럼 건조했습니다. 무리하셨죠? 저는 무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는 일, 바닥을 2번 닦는 일, 누군가의 얼굴을 살피는 일, 괜찮다고 먼저 말해주는 일. 그 어느 것도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대기 의자에 앉아 벽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것을 눈으로 따라가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초침과 같은 속도로 하루를 건너야 한다. 그 생각이 제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집안에는 약 냄새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새로 장만한 달력의 첫 장에는 설빔을 뜻하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떼어내다가 소리가 너무 작아 허망해졌습니다. 동그란 조각이 손끝에서 툭 떨어질 때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은 뜻밖의 어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울음을 다 쓰고 나니 입술 안쪽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펴서 햇볕이 드는 창가에 걸었습니다. 물기가 빠지면 울음도 말라 없어질까요? 저는 잠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사람보다 빠릅니다. 1994년 장마가 길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다락에 젖은 판자를 보며 오래전에 사두었던 아기 네일을 빨랫줄에 올렸습니다. 목을 조심스레 늙혀던 그 순간 발목이 허물어지듯 힘을 잃었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 끝에는 분홍색 포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어떤 때에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 빈 포대기를 바라보며 저는 무늬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끝없이 셌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때로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말이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낀다는 말이 꼭 좋은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는 점점 입에 자주 올랐고 외출은 잦아졌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낯선 세제 냄새가 묻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 앞에서 바지를 탈탈 털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밤 3시 모텔 2자리 숫자의 금액. 저는 그 종이를 싱크대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고 곧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애를 못 가지잖아. 남자도 사람이다. 그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상처였습니다. 상처는 이상하게도 아픈 자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자리까지 서늘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수건을 물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으려고, 누구의 잠도 깨우지 않으려고. 울음을 다 마시고 나니 혀끝이 짠맛으로 얼얼했습니다. 이웃의 말들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대릴 며느리 바꾸면 손주 본다더라. 그 말은 소문인지 조언인지 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별처럼 받아 적으셨습니다. 혹여 제게 향하는 눈길 속 먹구름이 덜 진해지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먹구름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더 어두워집니다. 저는 명절 상 뒤편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에서 나온 목소리였지만 낯설었습니다. 그 말은 떠남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도장 소리 같았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종이는 제 손에서 멀어지고 저는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당 끝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독대 뚜껑 하나가 바람에 밀려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려 바람이 머물 틈을 남겨 사선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 흙을 치마자락에 살짝 문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는 약속만 남기자. 남을 설득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약속들. 아침에 물을 끓이고 낮에 해를 받으며 저녁에 발을 씻고 밤에 서운한 마음을 접어 서랍에 넣는 약속들. 저는 그 약속들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져나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한 문장은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아이 없는 여자로 남지 않고 나로 살겠다. 그 문장을 주머니 속에 넣고 저는 골목을 돌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정면으로 불었습니다. 비 냄새의 자유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달고 조금 짰고 어디선가 본 듯한 해방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크게 한 번, 그리고 조용히 한 번. 호흡이 길어지자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살아있자. 살아서 언젠가 나의 이름으로 상을 펴자. 그 무렵부터 저는 떠난 것과 남은 것을 구분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떠난 것은 남편의 웃음소리, 안방의 불빛,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실망. 남은 것은 제 손에 굳은 살, 구겨진 손수건, 주머니 속 동전 2개, 그리고 밥을 짓는 법. 밥을 짓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갑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보며 뜸을 들입니다. 뜸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붙잡기 위해 매일 저녁 작은 밥을 지었습니다.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면 빈 집도 덜 비어 보였습니다. 빈 그릇을 쌓아두면 내일의 주인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릇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와 앉기 쉬우라고요. 이후의 이야기는 낯선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정류장 옆 비어있던 점포 하나. 싸구려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새벽 첫차 방송의 낮은 울림, 보리차 주전자의 심심한 끓음. 그곳에서 저는 작은 불을 켭니다. 작은 불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불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거기서 저는 창을 다루는 한 남자를 만나고 그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이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약속과 정리정돈으로 다져지. 삶이 사람을 이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상위를 비우고 다시 채우던 날들입니다. 비우는 일로 견디고 채우는 일로 살아냈습니다. 그 사이에 숨을 쉬며 저는 조금씩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저는 시골행 버스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고 시외버스의 진동이 등허리를 자꾸 떠밀었습니다. 종점 근처 작은 읍내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차고지 하나, 슈퍼 하나, 우체통 하나, 이발소에 밥어폴 하나. 그리고 저녁마다 들려오는 마을 방송의 짧은 멘트. 주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숨이 고르게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차고지 담장과 붙은 오래 비어있던 점포 하나를 얻었습니다.
형광등을 켜니 흰 빛이 허공에서 잠깐 흔들리다 제 어깨에 붙었습니다.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걸레질을 2번, 3번 돌려 하자 낡은 타일 틈에서 오래된 먼지가 밀려나갔습니다. 그 틈새를 물로 다독이듯 문지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보자. 크게 못해도 정갈하게. 주방 쪽 콘센트를 갈아 끼우고 가스 밸브의 연결을 다시 살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 종이컵을 엎어두고 밤새 보았습니다. 새지 않았습니다. 첫날 새벽 저는 미역 한 줌을 물에 담갔습니다. 미역이 물을 먹고 천천히 풀어지는 모습이 어찌나 사람 같던지요. 멸치와 다시마, 팥뿌리를 냄비에 넣어 은근히 끓였습니다. 위에 뜨는 거품을 나무 주걱으로 살포시 걷어내는 동안 제 마음 위에 덮인 거품도 얇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밥김은 가스불 위에서 한 번만 슬쩍 그을렸고 밥에는 참기름 한 방울을 아낌없이 섞어 고슬고슬하게 풀었습니다. 탁자 2개, 의자 4개, 젓가락 5묶음. 칼과 도마는 손이 닿는 오른편으로, 양념장은 늘 같은 순서로. 저는 물건들의 제자리를 정해줬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더군요. 손이 자리를 기억하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첫 손님은 새벽 첫차 운전기사님이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굽고 손등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묵국 있소 라고 하셔서 종이컵에 어묵을 3개 꽂아 드렸습니다. 그분이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고 국물이 삽니다. 라고 하실 때 제 안쪽에서도 뭔가가 되살아났습니다. 둘째 손님은 정비소 청년이었고 셋째 손님은 말없이 김밥만 봉지째 사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제 탁자에 앉았다 나가곤 했습니다. 사람 냄새 위에 국물 냄새가 덧이 펴지는 순간 빈 가게가 집 같아졌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 모서리를 둥글게 닦고 젓가락통을 뒤집어 말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첫 차가 오겠지. 그러면 다시 어묵을 데우고 김밥을 말자. 이런 소박한 약속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렵 읍내는 아직 동전의 시대였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작고 둥근 플라스틱 접시가 있었고 손님들이 100원짜리, 50원짜리를 딸그락 올려놓고 갔습니다. 종종 돈 대신 계란 2알을 놓고 가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나중에 돈 들어오면 드릴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에는 동그라미 표시로 대신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장날에는 고무대야에 배추를 담아 나르느라 어깨가 욱신거렸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샤시가 쉬익 하고 숨새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휴지를 말아 창틀에 고여놓고 바람이 드세지면 테이프를 덧붙였습니다. 큰 구멍보다는 자잘한 틈을 먼저 막아야 한다. 하루하루 배운 살림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밤 취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상내와 저는 여기는 밥집입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2번 설명했습니다. 취객이 발로 문을 차려는 순간 바깥에서 문이 달그락하고 단단히 붙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낯익은 작업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땀과 비가 엉켜 있었고 허리에는 공구 벨트가 질끈 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 없이 문 안쪽 경첩을 살피더니 밖에서 작은 걸쇠를 하나 달고는 야간에는 이쪽을 먼저 거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등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어묵국을 한 컵 떠서 문 밖에 내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이컵은 비어 있었고 컵 밑에는 물기가 동그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말 안 하고도 돕는 사람이 있구나. 며칠 뒤 그 남자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엔 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었고 손등에 굳은 살이 튼튼해 보였습니다. 칼국수 대신 라면 가능합니까? 국물은 진하게. 저는 육수를 듬뿍 부어 라면을 말았습니다.
그는 국물을 먼저 한 숟갈 떠 입술을 적셨고 김이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드물게 보는 식사법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명함을 살짝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삼거리 창호 서정도. 저는 명함을 받으면서도 별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고맙지만 덥석 잡으면 상대의 성의가 얇아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샤시 틈새는 여전히 바람을 들였지만 왠지 소리가 덜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창틀을 정돈해 준 걸까요? 사람의 눈길 하나가 물건의 자리를 잡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장사는 더디게 늘었습니다. 보리차를 매일 새로 끓이고 어묵 국물은 하루 한 번씩 갈아주었습니다. 김밥 속 재료도 계절 따라 바꾸었습니다. 봄에는 달래무침, 여름에는 오이도라지, 가을에는 우엉조림, 겨울에는 단무지에 물을 더 빼서 아삭하게. 손님들이 오늘은 뭐가 들어갔노 하고 물을 때면 저는 재료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름이 붙은 것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가게의 물건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는 큰아이, 작은 냄비에는 막내, 잘 드는 칼에는 맏며느리 같은 별칭을 붙여 불렀습니다. 물건을 부르면 물건이 제 손에서 더 오래 버텼습니다. 사람도 그렇더군요. 이름을 잘 불러주면 마음이 덜 시듭니다.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지던 오후, 샤씨가 다시 쉬익하고 신음했습니다. 저는 작은 휴지말을 더 깊숙이 눌러 넣다가 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정도 씨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세죠. 그는 묻기보다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틀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전체를 한번 손보시죠. 돈이 제가 말을 흐리자 그는 말끝을 잘랐습니다. 밥으로 받겠습니다. 말하자마자 본인이 민망했는지 잠깐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고마웠습니다. 돈보다 밥을 원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믿게 해주었습니다. 밥은 기만하지 않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고 역전 포도즙 트럭이 저녁 골목을 한 바퀴 돌 때쯤 저는 비로소 이 마을의 냄새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잔디처럼 눅진하고 콩탄 냄새처럼 고집스럽고 새벽 우유차 바퀴 자국처럼 일정한 냄새. 마을에 한철을 보내고 나면 사람도 제철이 생깁니다. 저도 제철이 생겼습니다. 첫 차 전 어묵국, 점심 전 김밥, 해치기 전 라면. 그 세 개의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가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틈으로 서정도 씨가 가끔 들어왔습니다. 라면을 천천히 먹고 계산은 현금으로, 영수증은 꼭 챙겨가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앞에서 빈 그릇의 방향을 늘 제 쪽으로 돌려놓던 사람. 그 동작 하나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릇의 손잡이를 제 쪽으로 돌려놓는 사람은 언젠가 제 삶의 손잡이도 제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 비가 실실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서정도 씨가 교복 입은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소매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문 가까운 탁자에 조용히 앉았고 눈길을 제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란지단을 평소보다 두껍게 붙여 김밥을 말았습니다. 어묵 꼬치를 종이컵에 담아 아이 앞에 살짝 밀었습니다. 아이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움찔했다가 뒤로 감춰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들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이에게 예의를 먼저 내미는 아이, 조심이 과해져 오히려 단단해진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말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가장자리에 물방울을 닦을 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젖으면 이걸로.
아이는 잠깐 수건을 보더니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 하나로 저는 괜찮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문은 때로 수건 한 장으로도 열립니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리고 문틀을 쓸었습니다. 실리콘 자국이 비에 젖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손끝으로 오래 눌러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도 이런 차가운 자리 하나쯤 있겠지. 저는 그 자리 위에 덮어줄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쓸데없이 달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하지도 않은 말들. 그저 밥 먹자, 천천히 가자, 손잡이는 안쪽으로 두자 같은 말들. 생활의 말, 살림의 말, 그래서 오래 견디는 말들. 어쩌면 언젠가 그 아이가 제 말을 받아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아주 얇게 제 안에 깔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마을의 첫 불을 지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싸늘한 공기를 데우는 일. 그 일을 하다 보니 제 마음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는 불. 사람을 살리는 건 늘 그 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을 끄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게 해주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짐을 붙들고 다음 계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정도 씨가 말했습니다. 창틀을 통째로 갈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손이 좀 큽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떠올렸고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밥으로 받지요. 저는 그 말에 웃어버렸습니다. 밥으로 받는 일의 뒷감당을 생각하기보다 밥으로 나누어지는 사람살이의 모양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리해 줍니다. 남은 밥은 뭉쳐 주먹밥이 되고 국물은 다음 날 더 깊어집니다. 돈으로는 못 만드는 사이가 밥으로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수저통을 더 반짝이게 닦고 그날 밤 조금 더 오래 김을 구웠습니다. 내일은 김을 한 장 더. 작은 다짐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창틀을 바꾸는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작업차의 사다리가 유리벽에 기대며 낸 소리가 골목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서정도 씨는 유리 흡착기를 달아 유리를 들고 낡은 실리콘을 칼로 천천히 긁어냈습니다. 쓸어낸 가루가 바닥에 고운 눈처럼 쌓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조금 삐뚤다 같은 혀 차는 소리도 이거 오래된 내 같은 푸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로 재고 나사를 돌리고 실리콘건에서 회색 선을 끌어내면서 선끝을 손가락 하나로 슬며시 눌러 매듭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오래 보았습니다. 손끝이 부드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래 견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견디는 사람의 손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한 말씀 하셨습니다. 창문은 곱게 닫혀야 집이 잠들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면 사람도 잘 잡니다. 창틀이 새로 자리 잡고 나자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면은 천천히 식었고 김밥에 밥알이 덜 마르는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한 톤 낮아져 쉬익 대신 수르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수저통을 닦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수금은 여기서, 화목은 저희 집에서.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밥은 제가 할게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제 안쪽으로 따뜻하게 돌아 들어왔습니다. 밥은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갔을 때 베란다에 걸린 작업복들이 바람에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색이 바랜 파란 천, 무릎이 하얗게 해진 면바지, 주머니가 밤새 말라 굳은 작업용 장갑. 식탁 옆 벽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국은 약한 불로.
냄비 손잡이는 안쪽으로.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자 이유 없이 목이 메었습니다. 살림도 일도 결국은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크게 자라려는 마음보다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열무김치를 적당히 꺼내 접시에 담고 라면 사리를 삶아 멸치 육수에 걸쳐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기 전 그릇의 손잡이가 제 쪽을 향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좋았습니다. 음식의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은 말의 방향도 먼저 보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그가 아들과 함께 저희 집 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인사할 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손 씻고 와. 바빠로 내. 반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말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고친다고 해서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여야 온도가 바뀝니다. 아들은 물에 살짝 흔든 김치를 젓가락 끝으로 들어 조용히 자기 접시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의외로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을 천천히 떠서 그릇을 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구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이 그릇벽을 치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힐 때 나는 가벼운 금속성 소리, 긴발에 밥풀 붙는 소리 같은 생활 소리들이 알맞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자리 잡아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아들 앞 접시에 김치 한 점을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너무 맵지 않게 물에 한번 적셨던 것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감사가 가게의 오랜 먼지를 한 겹 걷어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서 작은 별로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냐, 내가 할게. 넌 손 다치면 안 돼.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반말에 아들이 아주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 예의 얇은 온기를 저는 손바닥으로 오래 문질렀습니다.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아 내다 버리고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덩어리가 한쪽 모서리만큼 부서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우산살이 바람에 뒤집혀 도로 한가운데서 허둥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바람. 고개를 들었더니 아들이 제 우산을 살며시 빼앗아 들고는 우산살을 돌려 원래대로 착붙여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접을 때 이 방향으로 접으시면 바닥에 물이 덜 떨어집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손동작은 능숙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할게. 그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하루 종일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몸짓이 먼저 안심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들의 몸짓은 그런 종류였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던 날, 가게 천장 근처 형광등에서 지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나갈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게 문을 닫고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의 불빛이 의외로 멀리까지 닿았습니다. 야, 김 식기 전에 먹자. 제가 말하자 아들이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어머님. 저는 그 예에 섞인 온도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딱딱함에서 벗어나 미지근하고 단단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소리. 사람 사이 온도는 온도계로 재지 못하지만 밥상 위의 김과 젓가락 소리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같은 온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정도 씨와 저는 서로의 집안일을 한 가지씩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문과 창을, 저는 국과 밥을.
서로의 손이 바쁠 때는 말없이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는 가끔 가스 배관을 점검하며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올라오는지 살폈고, 저는 냄비 손잡이가 안쪽을 향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구함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마음 서랍도 같이 정돈되었습니다. 공구 하나가 케이스에 단단히 눕는 소리, 나사가 작은 봉지에 모여 들어가는 소리, 기름칠한 장갑이 벽에 걸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하루의 끝을 든든하게 엮어 주었습니다. 물론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었고, 어떤 날은 말수가 극도로 줄었습니다. 그런 날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은 여유 있을 때 나누어야 귀에 잘 들어갑니다. 저는 대신 쪽지를 활용했습니다. 냉장고 옆에 작은 메모판을 붙여놓고, 김은 오늘 2장 더 구움, 도시락 반찬은 짜지 않게, 국은 약한 불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잘 먹었습니다, 늦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짧은 답을 붙였습니다. 이 건조한 문장들이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젖은 바닥에 모래를 뿌리듯 마음의 미끄러짐을 막아주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알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국이 식습니다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봄이 오고 비가 잦아들던 어느 날, 저는 주방에서 고추기름을 내다가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기름이 지글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치익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불을 줄였고, 그때 문 안쪽에서 서정도 씨가 말했습니다. 기름은 불에서 한 뼘 떨어뜨려야 합니다. 알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서로 한 뼘쯤은 거리를 둬야 오래 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뼘의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셋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차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한 뼘의 거리가 밥상을 오래 지켜줍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저는 혼자 가게에서 마감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일정치 않았고 지출은 늘 일정했습니다. 올라갈 자리도 내려갈 자리도 깎일 자리도 다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다. 누구에게서 받은 도움은 어느 쪽에 적고 내가 건넨 온기는 어느 칸에 적는지. 그러나 삶은 장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은 손이 움직일 때 앞으로 갑니다. 저는 계산기를 덮고 젓가락통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물기를 말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창문을 반쯤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작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서정도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내일 오전 유리 교체. 그가 일정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국을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내일도 밥을 하자. 그 약속이면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김치를 좀 더 맵게 해도 되겠니? 아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예,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걸린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 한 줄, 손짓 하나, 접시의 방향, 젓가락의 멈춤,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이어져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밥을 사이에 둔 약속으로 묶인 사이로. 어느 늦은 밤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늘은 제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나중에 멈춰설 것이고 그 시간은 제 삶의 한 꼭지점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했습니다. 돌아가는 시계 아래에서 저는 상을 펴고 국을 데우고 김을 굽고 밥을 공기에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밥 먹자.
예, 어머님. 누룽지는 내가 긁어. 예. 우리는 그렇게 생활의 말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말의 끝을 길게 느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던지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오래 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서정도 씨가 문을 나서기 전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봐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가게 안 공기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온기가 천천히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젓가락을 세어보았습니다. 짝이 맞았습니다. 짝이 맞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문을 내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서 있다가 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물을 더 굵게 썰자. 아들이 잘 먹는다. 재혼이라 부르기엔 요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빌린 투피스 한 벌, 시장 꽃집에서 급히 사온 카네이션 다발 하나, 식당 작은 방에 놓인 스댕 주전자와 하얀 사각 접시들, 그리고 그 사람의 짧은 인사 이제 같이 밥합시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잡아주는 건 큰 맹세보다 밥을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는 걸 제 나이쯤 되니 알겠더군요. 밥을 같이 먹으면 굶지 않고, 굶지 않으면 말이 모나지 않고, 말이 모나지 않으면 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저는 그 조용한 밤들을 원했습니다. 집을 합치고 제일 먼저 손댄 건 커튼이었습니다. 창틀은 이미 새 걸로 갈았으니 바람은 덜 들어왔지만 빛의 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구빛 커튼을 달았습니다. 저녁이 천천히 들이치고 조명이 켜질 때 벽이 노랗게 물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부엌 찬장 문짝에 손때 묻은 부분을 솔로 박박 문지르고 그릇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물건들이 제 자리를 알아가면 사람 마음도 정리정돈이 됩니다. 저는 그 정돈을 믿었습니다. 아들은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차곡차곡 맞대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손 씻고 나와. 국 아직 뜨거워. 반말이 툭 튀어나왔고 아들이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도 경계와 예의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은 손으로 재는 게 아니고 밥의 온도로 맞추는 거라 배웠으니까요. 저는 국을 약한 불에 올려두고 밥 공기 가장자리를 행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릇의 손잡이는 언제나 아들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먼저 내민 생활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식탁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가 더 드세요. 하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예, 아버지. 하고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김치를 길게 자르지 않고 한 입 크기만큼만 올려 아들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얹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려앉는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고마움이 정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접시들의 자리를 한 번 더 맞추고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국은 약한 불. 냄비 손잡이는 안쪽. 그는 그 문장을 읽더니 씩 웃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시네요. 글씨라도 반듯해야지. 제가 그렇게 답하니 아들이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겨울 초입, 비가 눈으로 바뀌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장을 보러 가다 신호에 걸려 잠깐 멈췄는데 길가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묵 한 꼬치 사서 종이컵에 국물을 받아 마시는데 등 뒤로 누군가의 손이 제 우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옆에서 들어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너 학교 가는 길이야? 예. 아버지 공구 가지러 들렀다가요. 춥다. 장갑 끼고 다녀. 예, 어머님. 그의 어제보다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장갑을 한 켤레 더 올려두었습니다. 장갑에 짝이 한 번에 찾아지도록 왼쪽엔 흰 실 한 바퀴를 감아 표시했습니다. 표시는 마음을 불러줍니다. 잃어버릴까 조심하는 마음, 찾아주려는 마음. 나이 들수록 저는 마음의 표시를 잘해 두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겨울엔 작은 소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스호스가 오래돼 조용히 쉭 소리를 내던 날, 저는 본능처럼 불을 줄이고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그가 공구함을 들고 들어와 연결부를 갈아 끼우고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말끝에 안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튀김을 했는데 기름 온도가 일정해져니 참 곱게 부풀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김 식는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예. 짧은 소리지만 그 소리 하나가 식탁 위 시간을 단단하게 엮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저는 장독대 기를 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히는 순서를 마음속으로 세며 집 안의 온기를 밖으로 조금 흘려보냈습니다. 야, 미끄러워. 뛰지 마. 예, 어머님. 아들은 현관 앞 작은 매트의 방향을 바꾸고 젖은 우산을 배수구 쪽으로 세워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놓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마음에 들어 저녁에 계란말이를 말 때 당근을 아주 곱게 다져 넣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잘게 다져 넣으면 모난 맛이 덜합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저는 쌀자루 입구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 매듭을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셋 잘 묶여보자. 풀릴 때 풀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밤이면 아들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통을 손질했습니다. 뚜껑에 실리콘 패킹을 꺼내 뜨거운 물에 한 번 씻고 젓가락통에 물기를 남김없이 닦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그때는 학교와 알바를 번갈아 다녔지요. 서두를 때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 번 적셔서 덜 매워. 젓가락은 내 쪽으로 뽑히게. 예, 감사합니다. 늦으면 문자 하나만. 예.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에 겨울 햇빛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매트를 털어 먼지를 털고 신발의 코끝이 서로 마주 보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덜 헝클어집니다. 정리정돈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란하지 않아서 오래갑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밤, 저는 벽에 작은 달력을 걸었습니다. 12월의 칸이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비워둔 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칸에 연필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미역국, 약불, 손잡이 안쪽. 그 문장은 우리 셋이 지켜온 생활의 약속이자 앞으로도 계속 붙들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상을 접어 벽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물수건에서 김이 아주 약하게 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며 저는 내일은 물을 조금 더 굵게 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잘 먹으니까. 함께 산다는 건 결국 말을 반듯하게 놓는 기술이라 저는 배웠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미루지 않게. 집안일로 치면 젓가락을 한 쌍씩 맞추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한 짝이 없으면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찾지 못하면 있는 것으로 다시 맞춰 쓰고 다음 장을 볼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는 일. 저는 그 단순한 방법을 생활 전체에 펴보았습니다.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쌀을 씻고 국물을 올렸습니다. 멸치똥을 빼는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다시마를 건져내는 타이밍도 정확해졌습니다.
장에 가는 날이면 메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무중간 크기 단단한 것, 대파 파뿌리 상태 좋은 것, 멸치 내장 깨끗한 것, 김김발에 잘 붙는 것. 필요 없는 건 적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일은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돌아와서는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한 번에 다 꺼내지 않고 자리를 찾아 하나씩 뺐습니다. 파뿌리는 씻어 말려 냉동, 무는 반은 김치, 반은 조림, 남은 대파 초록 잎은 육수. 그걸 정리하고 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야, 장갑 챙겼니? 예. 비 오면 버스 앞쪽 타. 예, 알겠습니다. 늦으면 문자. 예. 이 몇 마디가 우리 아침의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던지고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 저는 말의 방향을 매일 조금씩 맞췄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길어지던 때였습니다. 가게 뒷창고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더니 박스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 깔린 부탄가스들이 굴러나왔고 제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로 박스를 막아 세우고 불이 켜진 튀김대를 껐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머리가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먼저 불, 그 다음 환기, 그 다음 거리. 동선부터 정리하고 나니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뛰어와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건 위, 무거운 건 아래. 불과 가스 사이엔 빈 칸 두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나무 선반을 다시 짜 주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선반 위에 올라간 박스들의 옆면이 가지런히 보여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가을에는 학교 앞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아이들 몇이 수군수군하며 저를 흘깃거렸습니다. 계모 도시락.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저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게를 반씩 나눠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말은 관계가 아니라 이름이다. 저녁, 저는 달력 한 칸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불린 날. 누가요? 저요. 겨울이 오자 제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말다 말고 통증이 번쩍 올라 젓가락을 놓던 날 아들이 제 손목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보조대를 하십시오. 그래도 김은 구워야지. 제가 굽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방심해서 그만 그래, 야. 하고 반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예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조대를 찬 손으로 상판을 오래 닦았습니다. 닦을수록 반짝이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걸 그때 새삼 알았습니다. 봄이 돌아올 무렵 그는 남편이 된 사람 공사장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보호자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고 의사와 조용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첫 차가 곧 출발합니다. 새벽마다 듣던 그 문장을 밤에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도 내일 다시 출발하자. 저는 손등을 비벼가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에는 작은 약속이 늘었습니다. 월요일엔 김밥, 화요일엔 잔치국수, 수요일엔 된장국,
목요일엔 어묵탕, 금요일엔 고등어. 토요일엔 장 보러 같이 가고 일요일엔 쉰다. 어느 날은 이 약속이 깨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 고등어를 못 샀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냉동실에서 미리 손질해 둔 사골 육수를 꺼내 떡국을 끓였습니다. 야, 오늘은 떡국이다. 예. 약속이 깨지면 마음이 시들해질 법한데 대신 대신할 것을 준비해 두니까 금세 복구가 되더군요. 사람 사이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약속을 못 지키는 날엔 다른 다정을 한 숟갈 더 올리면 됩니다. 그게 오래 사는 요령입니다. 어느 밤은 전기가 나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김을 굽지 못하니 김 대신 소금 주먹밥을 쥐었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김가루를 살살 뿌려 세모로 모양 냈습니다. 야, 입에 넣고 물 한 모금 같이 마셔. 예. 어둠 속에서도 아들이 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나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던 때라 문자가 생활의 한 줄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탔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먼저 주무십시오. 저는 그 옆에 국 식는다 문 잠가라 내일 무사오자 같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로 우리 집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문자의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비워둘지 느낌표를 붙일지 그 작은 선택들이 그날의 마음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저는 종종 마침표 대신 점 3개를 찍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같은 마음으로요. 3개의 점이 마음의 숨을 만들어 줬습니다. 가을 끝 작은 여행을 갔습니다. 철진한 바닷가로 기차로 1시간 남짓. 숙소도 밥집도 특별할 것 없는 군소 도시였지만 저는 그날 저녁 참 편안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쓸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모래가 깔끔하다. 예, 해수욕장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리정돈이 참 사람을 살린다. 예. 서로 같은 걸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바람이 거세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생겼습니다. 2009년 늦가을 달력의 장을 넘기며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멈출 것 같은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기척이었습니다. 예감은 때로 사람을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저는 쌀을 좀 더 넉넉히 사고 파를 넉넉히 다져 냉동하고 국물 내려 먹을 멸치를 한 봉 더 장만했습니다. 쓸데없이 준비한다고 사람이 안 다치나.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준비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준비가 사람을 구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계절에 무언가가 멈출 것이었습니다. 아래부터 이어갈게요. 1인칭 존대 서술 엄마 아들 반말, 아들 엄마 존대 약속 정리정돈 말맛 유지 규칙 표현 배제. 그날 응급실의 공기는 전에 없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본 소독약 냄새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정도 그 사람은 고층 창호 교체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꺾였다고 밧줄이 한 번 타고 내려가며 튀었다고 동료가 떨리는 입술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명의 단어들을 정리해 듣는 척했지만 사실 그 말들 사이로 심장 두드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붉은 전광판의 숫자가 더 이상 바뀌지 않더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 준비를. 저는 조금만 덜하는 말을 입술 안쪽에서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을 때 사람은 시간을 붙듭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의 벽시계를 7시 12분에 멈춰두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 집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되었고 저는 그 자리 앞에서 매일 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뜨겁지 않게, 식지 않게. 약한 불 오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상가를 치르고 돌아오니 가게는 이전과 똑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저통의 반짝임, 도마의 칼자국, 긴발에 굳은 긴 부스러기. 저는 하나씩 자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약속을 더 작게, 더 튼튼하게 묶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미역 불리기, 멸치 다시마 팥뿌리 육수 올리기, 김밥 80줄 못 팔아도 말고, 팔리면 더 말고 오전 장사, 오후엔 시장 납품용 부침개 반죽 배달, 저녁엔 셔터 내리고 사무실 청소 용역. 손은 세제에 쪼글쪼글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잡아 주는 건 큰 맹세보다 밥을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는 걸 제 나이쯤 되니 알겠더군요. 밥을 같이 먹으면 굶지 않고, 굶지 않으면 말이 모나지 않고, 말이 모나지 않으면 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저는 그 조용한 밤들을 원했습니다. 집을 합치고 제일 먼저 손댄 건 커튼이었습니다. 창틀은 이미 새 걸로 갈았으니 바람은 덜 들어왔지만 빛의 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구빛 커튼을 달았습니다. 저녁이 천천히 들이치고 조명이 켜질 때 벽이 노랗게 물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부엌 찬장 문짝에 손때 묻은 부분을 솔로 박박 문지르고 그릇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물건들이 제 자리를 알아가면 사람 마음도 정리정돈이 됩니다. 저는 그 정돈을 믿었습니다. 아들은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차곡차곡 맞대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손 씻고 나와. 국 아직 뜨거워. 반말이 툭 튀어나왔고 아들이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도 경계와 예의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은 손으로 재는 게 아니고 밥의 온도로 맞추는 거라 배웠으니까요. 저는 국을 약한 불에 올려두고 밥 공기 가장자리를 행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릇의 손잡이는 언제나 아들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먼저 내민 생활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식탁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가 더 드세요. 하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예, 아버지. 하고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김치를 길게 자르지 않고 한 입 크기만큼만 올려 아들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얹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려앉는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고마움이 정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접시들의 자리를 한 번 더 맞추고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국은 약한 불. 냄비 손잡이는 안쪽. 그는 그 문장을 읽더니 씩 웃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시네요. 글씨라도 반듯해야지. 제가 그렇게 답하니 아들이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겨울 초입, 비가 눈으로 바뀌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장을 보러 가다 신호에 걸려 잠깐 멈췄는데 길가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묵 한 꼬치 사서 종이컵에 국물을 받아 마시는데 등 뒤로 누군가의 손이 제 우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옆에서 들어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너 학교 가는 길이야? 예. 아버지 공구 가지러 들렀다가요. 춥다. 장갑 끼고 다녀. 예, 어머님. 그 예에 어제보다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장갑을 한 켤레 더 올려두었습니다. 장갑의 짝이 한 번에 찾아지도록 왼쪽엔 흰 실 한 바퀴를 감아 표시했습니다. 표시는 마음을 불러줍니다. 잃어버릴까 조심하는 마음, 찾아주려는 마음. 나이 들수록 저는 마음의 표시를 잘해 두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겨울엔 작은 소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스호스가 오래돼 조용히 쉭 소리를 내던 날, 저는 본능처럼 불을 줄이고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그가 공구함을 들고 들어와 연결부를 갈아 끼우고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말끝에 안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튀김을 했는데 기름 온도가 일정해져니 참 곱게 부풀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김 식는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예. 짧은 소리지만 그 소리 하나가 식탁 위 시간을 단단하게 엮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저는 장독대 기를 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히는 순서를 마음속으로 세며 집안의 온기를 밖으로 조금 흘려보냈습니다. 야, 미끄러워. 뛰지 마. 예, 어머님. 아들은 현관 앞 작은 매트의 방향을 바꾸고 젖은 우산을 배수구 쪽으로 세워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놓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마음에 들어 저녁에 계란말이를 말 때 당근을 아주 곱게 다져 넣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잘게 다져 넣으면 모난 맛이 덜합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저는 쌀자루 입구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 매듭을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셋 잘 묶여보자. 풀릴 때 풀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밤이면 아들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통을 손질했습니다. 뚜껑에 실리콘 패킹을 꺼내 뜨거운 물에 한 번 씻고 젓가락통에 물기를 남김없이 닦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그때는 학교와 알바를 번갈아 다녔지올 서두를 때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 번 적셔서 덜 매워. 젓가락은 내 쪽으로 뽑히게. 예, 감사합니다. 늦으면 문자 하나만. 예.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에 겨울 햇빛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매트를 털어 먼지를 털고 신발의 코끝이 서로 마주 보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덜 헝클어집니다. 정리정돈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란하지 않아서 오래갑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밤, 저는 벽에 작은 달력을 걸었습니다. 12월의 칸이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비워둔 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칸에 연필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미역국, 약불, 손잡이 안쪽. 그 문장은 우리 셋이 지켜온 생활의 약속이자 앞으로도 계속 붙들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상을 접어 벽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물수건에서 김이 아주 약하게 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며 저는 내일은 물을 조금 더 굵게 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잘 먹으니까. 함께 산다는 건 결국 말을 반듯하게 놓는 기술이라 저는 배웠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미루지 않게. 집안일로 치면 젓가락을 한 쌍씩 맞추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한 짝이 없으면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찾지 못하면 있는 것으로 다시 맞춰 쓰고 다음 장을 볼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는 일. 저는 그 단순한 방법을 생활 전체에 펴보았습니다.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쌀을 씻고 국물을 올렸습니다. 멸치똥을 빼는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다시마를 건져내는 타이밍도 정확해졌습니다. 장에 가는 날이면 메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무중간 크기 단단한 것, 대파 팥뿌리 상태 좋은 것, 멸치 내장 깨끗한 것, 김김발에 잘 붙는 것. 필요 없는 건 적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일은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돌아와서는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한 번에 다 꺼내지 않고 자리를 찾아 하나씩 뺐습니다. 팥뿌리는 씻어 말려 냉동, 무는 반은 김치, 반은 조림, 남은 대파 초록 잎은 육수. 그걸 정리하고 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야, 장갑 챙겼니? 예. 비 오면 버스 앞쪽 타. 예, 알겠습니다. 늦으면 문자. 예. 이 몇 마디가 우리 아침의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던지고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 저는 말의 방향을 매일 조금씩 맞췄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길어지던 때였습니다. 가게 뒷창고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박스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 깔린 부탄가스들이 굴러나왔고 제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로 박스를 막아 세우고 불이 켜진 튀김대를 껐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머리가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먼저 불, 그 다음 환기, 그 다음 거리. 동선부터 정리하고 나니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뛰어와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건 위, 무거운 건 아래. 불과 가스 사이엔 빈 칸 두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나무 선반을 다시 짜 주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선반 위에 올라간 박스들의 옆면이 가지런히 보여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가을에는 학교 앞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아이들 몇이 수군수군하며 저를 흘깃거렸습니다. 계모 도시락.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저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게를 반씩 나눠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말은 관계가 아니라 이름이다. 저녁, 저는 달력 한 칸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불린 날. 누가요? 저요. 겨울이 오자 제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말다 말고 통증이 번쩍 올라 젓가락을 놓던 날 아들이 제 손목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과사용입니다. 보조대를 하십시오. 그래도 김은 구워야지. 제가 굽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방심해서 그만 그래, 야. 하고 반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예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조대를 찬 손으로 상판을 오래 닦았습니다. 닦을수록 반짝이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걸 그때 새삼 알았습니다. 봄이 돌아올 무렵 그는 남편이 된 사람 공사장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보호자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고 의사와 조용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첫 차가 곧 출발합니다. 새벽마다 듣던 그 문장을 밤에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도 내일 다시 출발하자. 저는 손등을 비벼가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에는 작은 약속이 늘었습니다. 월요일엔 김밥, 화요일엔 잔치국수, 수요일엔 된장국, 목요일엔 어묵탕, 금요일엔 고등어. 토요일엔 장 보러 같이 가고 일요일엔 쉰다. 어느 날은 이 약속이 깨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 고등어를 못 샀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냉동실에서 미리 손질해 둔 사골 육수를 꺼내 떡국을 끓였습니다. 야, 오늘은 떡국이다. 예. 약속이 깨지면 마음이 시들해질 법한데 대신할 것을 준비해 두니까 금세 복구가 되더군요. 사람 사이도 비슷합니다. 하루의 약속을 못 지키는 날엔 다른 다정을 한 숟갈 더 올리면 됩니다. 그게 오래 사는 요령입니다. 어느 밤은 전기가 나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김을 굽지 못하니 김 대신 소금 주먹밥을 쥐었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김가루를 살살 뿌려 세모로 모양 냈습니다. 야, 입에 넣고 물 한 모금 같이 마셔. 예. 어둠 속에서도 아들이 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나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던 때라 문자가 생활의 한 줄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탔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먼저 주무십시오. 저는 그 옆에 국 식는다 문 잠가라 내일 무사오자 같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로 우리 집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문자의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비워둘지 느낌표를 붙일지 그 작은 선택들이 그날의 마음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저는 종종 마침표 대신 점 3개를 찍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같은 마음으로요. 3개의 점이 마음의 숨을 만들어 줬습니다. 가을 끝 작은 여행을 갔습니다. 철진한 바닷가로 기차로 1시간 남짓. 숙소도 밥집도 특별할 것 없는 군소 도시였지만 저는 그날 저녁 참 편안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쓸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모래가 깔끔하다. 예, 해수욕장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리정돈이 참 사람을 살린다. 예. 서로 같은 걸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바람이 거세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생겼습니다. 2009년 늦가을 달력의 장을 넘기며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멈출 것 같은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기척이었습니다. 예감은 때로 사람을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저는 쌀을 좀 더 넉넉히 사고 파를 넉넉히 다져 냉동하고 국물 내려 먹을 멸치를 한 봉 더 장만했습니다. 쓸데없이 준비한다고 사람이 안 다치나.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준비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준비가 사람을 구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계절에 무언가가 멈출 것이었습니다. 아래부터 이어갈게요. 1인칭 존대 서술 엄마 아들 반말, 아들 엄마 존대 약속 정리정돈 말맛 유지 규칙 표현 배제. 그날 응급실의 공기는 전에 없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본 소독약 냄새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정도 그 사람은 고층 창호 교체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꺾였다고 밧줄이 한 번 타고 내려가며 튀었다고 동료가 떨리는 입술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명의 단어들을 정리해 듣는 척했지만 사실 그 말들 사이로 심장 두드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붉은 전광판의 숫자가 1911을 찍은 뒤 더 이상 바뀌지 않더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 준비를. 저는 조금만 덜하는 말을 입술 안쪽에서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을 때 사람은 시간을 붙듭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의 벽 시계를 7시 12분에 멈춰두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 집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되었고 저는 그 자리 앞에서 매일 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뜨겁지 않게, 식지 않게. 약한 불 오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상가를 치르고 돌아오니 가게는 이전과 똑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저통의 반짝임, 도마의 칼자국, 긴발에 굳은 긴 부스러기. 저는 하나씩 자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약속을 더 작게, 더 튼튼하게 묶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미역 불리기, 멸치 다시마 팥뿌리 육수 올리기, 김밥 80줄 못 팔아도 말고 팔리면 더 말고 오전 장사, 오후엔 시장 납품용 부침개 반죽 배달, 저녁엔 셔터 내리고 사무실 청소 용역. 손은 세제에 쪼글쪼글해졌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올랐습니다. 밤마다 파스 냄새가 이불 속에 남았지만 저는 그 냄새 덕에 잠이 왔습니다. 파스는 몸에 붙이는 약이고 밥은 마음에 붙이는 약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만큼은 슬픔이 제 허리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샘이 이어졌고 눈 밑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들르는 날이면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국은 약한 불로 데우세요. 냄비 손잡이는 안쪽으로요. 저는 일부러 한 템포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한 불. 손잡이는 안쪽. 사람은 말에 박자를 맞추며 삽니다. 그 박자를 맞추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반씩 나눠 들었습니다. 가끔 비가 심하게 내리면 아들은 제 우산살을 바꿔주고 갔습니다. 바람은 끝에서부터 드니 끝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 끝을 먼저 잡을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끝을 잘 잡아야 시작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등록금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종이의 숫자들이 제 눈을 밀었습니다. 저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시장 구석에서 푸드트럭을 하루 단위로 빌렸습니다. 축제철이라 기름이 잘 팔릴 때였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떡꼬치를 부치고 오뎅을 데우고 순대를 썰어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손이 뜨거워도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화끈하게 벌어도 마음은 서늘하게 가져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이 되면 차고지 안내방송이 골목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첫 차가 곧 출발합니다.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트럭에서 내려가게 셔터를 올리면 바람은 바뀐 듯 또 익숙했습니다. 저는 바뀌는 것과 익숙한 것의 사이를 정리정돈하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장사꾼 무렵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명함에 금박으로 대부라는 글씨가 박혀 있더군요. 사모님 등록금 이율 좋게 해드립니다. 말끝이 달착지근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어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자보다 국물 맛을 맞추는 사람이오. 이율 말고 물을 덜어주고 가시오. 그는 큰 소리치며 사라졌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채우고 설탕을 티스푼 반만 넣어 마셨습니다. 단맛을 아껴야 긴 밤을 버팁니다. 그날 밤 늦게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 제 손목에 붕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무리 안 해. 대신 오래 할 거야. 오래 하는 약속이 결국 저희를 건넜습니다. 수술방 이야기는 아들이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스크 자국이 남은 자리를 보면 그날의 긴장 정도를, 옷깃의 주름을 보면 응급의 사이즈를, 손 씻는 시간의 길이를 보면 끝난 수술의 무게를 짐작했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같은 문장으로 오갔습니다. 야, 더 먹어. 예. 짠 건 빼. 예. 잠은 몇 시간이나 잤냐? 2시간 정도요. 그래도 씻고 자. 예. 말은 짧았지만 생활의 호흡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2014년 여름, 가게 뒷문이 오래 삐걱거리던 때입니다. 문턱을 고치려고 망치를 들었는데 머리가 핑 돌더군요. 허리가 돌아가며 저는 바닥으로 푹 주저앉았습니다.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어둠이 깔렸다 거쳤습니다. 아들이 업어 응급실로 데려갔고 촬영 결과는 염자와 과사용.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픈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쉬는 것도 일입니다. 저는 얼굴을 돌려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김을 굽고 나는 젓가락을 묶겠다. 젓가락을 고무줄로 묶어 통에 꽂아 두는 동안 제 마음도 묶였습니다. 흩어지려는 마음을 한 번 더 묶는 법, 그날 아들이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이 크게 내리던 겨울, 병원에 다중추돌 환자가 몰렸습니다. 아들은 이틀 넘게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들릅니다. 그래, 전화 고맙다. 힘 빼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보온병에 소고기 묵국을 가득 담아 응급실 당직실 앞에 맡겼습니다. 아들, 국은 약한 불, 소금은 덜. 메모를 덧붙여 두고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문난 집도 아니고 손님 줄 서는 집도 아니지만 그날따라 국소치 보글보글 기분 좋게 끓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집이라는 마음이 들어서였을까요? 점심나절 병원 쪽에서 빈 보온병이 돌아왔습니다. 뚜껑 안쪽에 김 서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손가락으로 닦지 못하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국은 따로 없다. 제때 데운 국이면 된다. 그 단순한 도리를 다시 적었습니다. 2018년 제 몸이 한 번 크게 꺾였습니다. 가게 바닥이 미끄러웠고 저는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 천장에 사각등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습관대로 말했습니다. 야, 국은 약한 불. 아들이 웃다가 울었습니다. 예, 약한 불로요. 며칠 쉬고 다시 가게 불을 켜던 날,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7시 12분. 바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멈춘 시계가 지키는 자리,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 멈춘 것 하나쯤 있어야 움직이는 것들의 소중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 뒤로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았습니다. 가끔은 장부가 빨간 글씨로 비었고 어떤 달은 검은 글씨가 꽉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숫자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살았다. 그 표시 하나가 저를 저녁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외과를 택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책임을 잡는 손이라는 걸 김밥칼로도 조금은 압니다. 다만 부탁했습니다. 야, 칼은 늘 내 손보다 낫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몇 달은 집안이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짜지 않은 반찬으로 상을 꾸렸고 아들은 야근으로 눈을 적셨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저는 사발째 들고 오던 국을 다시 데우지 않고 뚜껑만 덮어 내려놓았습니다. 깨우지 않는 배려가 말 한마디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갈라진 제 손등이 아들의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래. 그가 어깨를 제 쪽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벽시계가 잠깐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착각이었겠지요. 그래도 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붙든 시간은 앞으로도 움직인다고. 그 뒤로도 세월은 큰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한 불을 지켰고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예 하고 대답했고 그의 안의 온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알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말과 손의 약속으로 사람은 가족이 된다는 걸요. 그 약속은 화려하지 않아서 오래 갔습니다. 저는 그 오래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 저는 안심했습니다. 상을 펴두었더니 그녀가 먼저 제 옆에 앉아 접시를 제 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상 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접시의 방향을 보는 사람이라면 말의 방향도 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올 때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무거우셨죠? 제가 들겠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제 손등을 보고 세제가 독해서 트시겠다며 핸드크림을 쥐어줄 때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늦게 배운 이모티콘으로 웃는 얼굴을 붙여 답장을 하던 저는 사소한 다정이 쌓이는 기쁨을 오래 만졌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깔끔하게 서로의 자리를 알아가면 되겠구나 하고요. 메신저에는 짧은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보리차 끓여 두었어요. 따뜻한 국물 최고죠. 다음엔 소고기 묵국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기특한 마음에 김을 한 장 더 구웠습니다. 저녁 상에서 그녀는 고등어 살을 곱게 발라 제 접시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가시 조심하세요. 고맙네. 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작게 할수록 오래 갑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옆에 또 하나의 메모를 붙였습니다. 사람은 선을 지키며 가까워진다. 그때 저는 그 선이 서로의 안전거리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그 선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방을 한 번만 구경해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잠깐 머뭇했지만 그래, 잠깐만 하고 말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툭 하고 잠금쇠를 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뒤 우당탕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 집 오래된 방문은 잠가도 힘을 주면 열렸거든요. 그녀가 깜짝 놀라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노크는 하셔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문이 좀 헐거워서 그냥 열려. 저는 습관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그녀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때 전 몰랐습니다. 잠긴 건 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얼마 후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동생까지 와서 자리가 좀 컸습니다. 초반의 말은 정갈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성실이 최고죠. 그 말들 사이로 제가 내놓은 반찬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밥을 기준으로 대화가 흐르면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한가운데 그녀가 꺼내놓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오래전 제가 단 한 장만 남겨두었던 사진, 그 사람과 어린 아들, 그리고 아들의 생모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계모시죠. 요즘 세상에 재혼을 흠잡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가 계모까지 모시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드님이 대릴사위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 관계는 정리하시고요. 세상이 잠깐 정전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있었고 손등에 갈라진 곳으로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서로 선을 지키면 오래 갑니다. 그 말 속 선은 상위에 우리 자리를 잘라내는 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야 하는 사람은 화도 아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듣는다. 다 들었다. 그 뜻으로요. 집에 돌아와 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웠다가 식혔다가 다시 데웠습니다. 김이 올랐다 사라질 때마다 제 마음의 김도 조금씩 거쳤습니다. 맑아진 자리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선은 내가 그을 게 아니다. 우리 자리는 남이 자를 수 없다. 그날 밤 늦게 그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로를 위해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 집 안에서 정해질 일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7시 12분. 멈춘 바늘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새 종이를 붙였습니다. 사진은 서랍 가장 뒤,
말은 식탁 위, 결정은 아들의 입. 말은 주인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제 말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을 반짝이게 닫고 그릇의 손잡이를 또 한 번 안쪽으로 돌려두었습니다. 누구든 앉기 쉬운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결심 앞에서 사람은 몸으로 먼저 표시합니다. 밥을 조용히 먹고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정돈했습니다. 젓가락을 한 쌍씩 맞추고 휴지를 접어 수납통 앞칸에 넣고 냉장고 속 김치 묵은 것을 작은 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기다릴 때는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상합니다. 손이 멈추면 생각이 덩어리가 되거든요. 저는 덩어리를 잘게 썰어 김치통에 눌러 담았습니다. 숨이 빠지고 나면 맛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 사이 그녀는 두어 줄의 문자를 더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시간이 약일 거예요. 저는 읽고 지웠습니다. 시간은 약이지만 밥도 약입니다. 저는 국을 한 번 더 데웠습니다. 약한 불로 오래. 약은 원래 서서히 듣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정리했습니다. 뭘? 결혼 이야기요. 조건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너 사랑했잖아. 엄만 괜찮아. 내가 행복하려면 엄마 모른 척해도 돼.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놓아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방에서 다져진 손이라 따뜻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사랑 대신에 우리를 택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말 대신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작고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커서 그날은 손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을 보러 나가다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트럭에 놀라 발을 헛디뎠습니다. 상자가 길로 쏟아지고 저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에서 불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경비 아저씨와 지나던 학생 하나가 양쪽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코드 블루 호출이 복도 끝을 휘돌았습니다. 아들은 제 침상에 담요를 덮어놓고 뛰어갔습니다. 기다리는 자리에서 저는 담요 모서리를 엄지로 꾹 눌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호흡이 같습니다. 빨리 2번, 천천히 1번. 잠시 후 아들이 돌아와 땀에 젖은 이마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세상이 한 번 더 움찔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목은 염절하했고 그 길로 보호대를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스불을 켜지 않고 전기포트로 물을 데웠습니다. 미역국은 다음 날로 미뤘고 그날은 누룽지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야, 누룽지는 내가 긁어. 예. 바짝 긁지 말고 살살. 예. 긁어낸 누룽지는 금빛이었습니다. 사람도 태운 끝이 있어야 향이 납니다. 다만 그 끝을 태우지 않고 노릇하게 데우는 법을 알면 오래갑니다. 그 법을 저는 밥으로 배웠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답장을 붙이면 잘 안 아뭅니다. 대신 장을 봤습니다. 물을 단단한 걸로 고르고 고등어는 살이 통통한 걸로 골라 무조림을 올렸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끓어오를 때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7시 12분. 그 사람의 자리이자 우리가 시작되는 자리.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멈춰 있는 건 시계다. 삶은 앞으로만 간다.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오늘은 좀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다. 예, 먹겠습니다. 미역국도 끓였다. 감사합니다. 누룽지는 내가. 예. 우리는 말의 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 소리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미련은 없으십니까? 저는 물수건을 한 번 더 짜서 상을 크게 닦았습니다. 미련은 사람이랑 남기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남기는 거더라. 엄만 너랑 남긴 시간이 더 많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엄마. 응. 국은 약한 불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손잡이는 안쪽으로. 우리는 서로의 문장을 반씩 나눠 가지고 살았구나. 그제야 또렷이 알았습니다. 겨울이 한 번 더 왔고 새해 첫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력 첫 장의 빈 칸에 동그라미를 치고 적었습니다. 사랑 대신 우리를 고른 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첫차 방송 들음 첫차가 곧 출발합니다. 그 방송은 늘 새벽에만 들리던 소리였는데 어느 저녁에도 문득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벽과 저녁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요. 살아내는 사람에겐 늘 지금이 첫차라는 것을요. 아들은 가끔 제 손등에 흉터를 만져봅니다. 어머니, 이건 언제 생긴 겁니까? 글쎄, 어묵꽃이 빼다가 데인 건지 말아 올린 김에 베인 건지. 흉이 남지 않게 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 핸드크림. 저는 웃으며 크림을 바릅니다. 갈라진 곳마다 작은 반짝임이 올라옵니다. 상처 위에 반짝임이 올라오면 사람은 다시 상을 ���니다. 상을 펴는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은 냄비 손잡이를 늘 안쪽으로 둡니다. 밖으로 내밀린 손잡이에 사람이 부딪히면 국이 엎질러지니까요. 저는 다시 적습니다. 국은 약한 불. 손잡이는 안쪽. 말은 짧게. 온기는 길게. 어느 날 밤 저는 서랍 가장 뒤에 남겨두었던 폴라로이드를 꺼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은 뒷칸에 두고 현재는 상 위에 올려야 합니다. 사진을 봉인하고 나서야 저는 마음속 빈칸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빈칸을 닦아 놓으니 그 자리에 우리가 넓게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내일 장은 내가 봐. 예. 메모해 줄까? 예, 부탁드립니다. 김, 무, 멸치, 다시마, 밥뿌리. 그리고 핸드크림. 아들이 웃었습니다. 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한 번 더 멈춘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2분. 괜찮습니다. 멈춰 있어야 출발의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많이. 그 말은 상 아래로 스며들어 다음날 아침에 미역국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삶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끝내 제 손을 놓지 않은 아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약한 불을 지키고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집의 밥 냄새는 그래서 오래 갑니다.